네, 오늘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 강의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 김효섭이라고 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하다 보면, 이전에 강의를 하다 보면 제 감미로운 목소리에 조시는 분들 있는데 오늘 온라인상에서 졸지 말고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동과 흐름의 교차로 중앙아시아란 제목입니다. 사실 이 제목의 교차로 뒤에 이 물음표가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동과 흐름의 교차로였는지 중앙아시아가, 아니면 지금 현재 교차로인지, 아니면 이후에 교차로일 것인지, 아니면 교차로이려고 하는지, 아니면 교차로가 되려고 누군가가 만드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사실 저도 이렇게 정확하게 중앙아시아가 교차로이다, 일 것이다,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확신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주제, 주로 이제 이주와 송금 경제, 그 다음에 이제 교통회랑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는데요. 그걸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한 1시간 조금 더 들으시고 저한테 일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저한테도 이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이전에 중앙아시아가 이동과 흐름의 교차로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비단길,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전에 중앙아시아가 유라시아 대륙의 동과 서를 연결하는 그 교역로, 문화 교류로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전에는 교차로였지 않았는가. 그러나 지금 교차로 있는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아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현재 중앙아시아에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향후에 어떤 신실크로드 담론의 부활처럼 새롭게 교차로로 이렇게 가능하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주제는 3가지입니다. 이제 왜 우리가 지금 중앙아시아 이주에 관심을 갖느냐, 특히 이동과 흐름의 교차로론 제목에서 이주에 관심을 갖느냐, 그러면 그러한 이주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런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으로서의 어떤 물리적 기반, 인프라, 이런 것이 지금 어떻게 건설되고 있고 건설하려고 하는가, 그 과정에서 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이동과 흐름이라고 하는 주제는 저도 한 관심을 갖게 된 게 한 25년? 근 30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냉전이 해체되고 세계화 담론이 퍼지면서 뭐 네트워크 사회라든가 이런 논의들이 되면서 이동과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로 이제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동과 흐름을 관심을 갖고, 그 속에서 제가 오늘 주제로서 이 이주를 얘기하는데, 그럼 이 이동과 사람의 이동, 이거와 이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 보통 이주를 영어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주라고 했을 때는 특히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다루는 초국경 이주, 국제 이주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이제 학문적으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세계 이민기구나 이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1년 이상 자기가 태어난 곳이나 살던 곳을 벗어나서 국경을 넘어 다른 곳에서 체류하는 것, 이걸 보통 우리가 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동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단기 어학연수를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가 이제 이동이 될 텐데,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이동, 이런 게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하시면 비자 문제로 아마 많이 접하실 텐데, 이게 이제 뭐 3개월 미만의 어떤 단기 체류 또는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류, 이런 부분이 다 이동에 포함되지만 뭐 이주라고 하는 부분, 주거의 1년 이상의 이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주로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체류하는
이런 사례를 이제 이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나마 뭐 제가 아까 여권 문제, 비자 문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행인 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 여권을 가지면 아마 전 세계에서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나라, 사실 단기 방문이죠.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아마 세계 2위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우리한테는 좀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물리적, 지리적으로 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자유로운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앙아시아로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중앙아시아 하면 중앙아시아 5개국, 끝에 스탄, 땅이라고 하는 스탄으로 끝나는 5개 나라를 보통 이제 우리가 중앙아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그 지도에 보시면 왼쪽에 그 북으로는 러시아, 동으로는 뭐 중국, 밑에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란, 파키스탄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서쪽으로는 카스피해고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곳을 중앙아시아라고 하는데, 사실 이 중앙아시아라는 개념, 지역적 범위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3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91년 말 소련이 해체되고 소련에 속해 있던 이 공화국들, 지역들이 굉장히 그 정치적, 경제적 혼란이 심한 와중에 이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한번 공동으로 이 경제적 혼란을 좀 한번 극복해보자라는 속에, 그러면 소련에서 독립한 이 5개 나라, 이 5개 나라를 중앙아시아라고 하자, 센트럴 에이시아라고 하자. 사실 그전에는 중부아시아의 개념으로 조금 불렸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도 하면 뭐 남부지방, 중부지방, 북부지방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중앙아시아 지역도 중부아시아 또는 혹자는 인어아시아, 내륙아시아 뭐 이렇게 불렀는데, 이 중부아시아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는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카자흐스탄의 일부 남부 조금 지역 주로를 포함되고 주로 4개 나라가 포함됐죠. 어쨌든 오늘 논의는 이 5개 나라, 소련에서 독립하고 중앙아시아를 결성한 5개 나라를 사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5개 나라의 어떤 계략적인 상황은 이 오른쪽 지도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전체 인구는 한 그 7천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한 카자흐스탄부터 1인당 GDP가 그 1000불이 채 되지 않는 타지키스탄까지 5개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5개 나라마다 이제 각각의 민족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자원의 분포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자연 환경의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그 중앙아시아라는 우리가 단일한 개념으로 많이 상상하지만 실제 이 5개 나라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롭다. 서로 다름이 많다라는 부분은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왜 이제 제가 이제 이주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느냐? 이거는 아까 전에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0여 년 전부터 이동과 흐름이라는 것이 세계의 어떤 중요한 추세가 됐고, 뭐 그것이 어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죠. 사실 그때 이제 90년대 중후반에 제가 좀 미래학에 관심이 있을 때 엘빈 토플러라든가 그 다음에 유럽은행 총재였나요? 자크 아탈리. 그래서 자크 아탈리의 책을 보다 보니까 21세기는 유목민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노마드 또는 이제 그러면 그런 유목민의 시대를 주도하는 층은 뭐 비즈니스 노마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사회 변화를 초래할 텐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그런 것이 이제 책에서 가능성으로 보였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는 많이 안 나타났고요. 특히나 제가 그 이후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러시아 박사 논문 쓰러 갔을 때도 보면 사실 이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유목민의 시대,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거리가 멀었죠. 실제 이제 제가 있었던 곳이 그 시베리아 바이카로스 동부 지역의 브랴티아라는 지역인데요.
남쪽의 몽골하고 접하고 있고, 보면은 여기가 이전부터 스텝 지역이고 유목민들이 살던 땅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인접해 있던 몽골에 한 일주일 약간 안 되게 잠깐 다녀올 기회가 있었고, 기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자크 아탈리가 얘기하는 드디어 어떤 그 유목민의 시대라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디 저 초원지대 그 이렇게 펼쳐져 있는 초원지대에서의 그 소라든가 말이라든가 양보다는, 제가 그때 몽골로 갈 때 러시아에서 기차를 타고 갔는데 그 기차가 모스크바에서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로 가는 기차였습니다. 근데 그 제가 타고 한 오후 2시에 타고 한 3, 4시간 지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기차 안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드디어 여기 노마드가 있구나.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스크바 그 재래시장에서 물품을 떼와가지고 몽골에 파는데, 아무래도 품목별로 1인당 그 수입할 수 있는,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자기가 주로 다루는 물품을 서로 다른 사람끼리 바꾸느라고 한 10량 되는 열차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노마드, 이주, 이동, 이런 문제를 보게 됐는데, 이런 이주는 사실 그 21세기의 어떤 세계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인구의 약 3% 정도가 그 자신이 태어난 곳, 자신이 거주하던 곳을 벗어나서 국외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국외에서 그 생활하고 노동하고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이 보내는 송금액이, 그 송금액으로 자신의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 전 세계 8억 명이라 된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아시아 지역, 그리고 이제 제가 보고자 하는 이 중앙아시아 지역이 이 세계적인 어떤 국제 이주의 경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이 중앙아시아는 이런 국제 이주, 초국경 이주에서 어떻게 보면 출발지이자, 그 다음에 거쳐가는 경유지이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안착하는 목적지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역할을 다 하게 되는데요. 이 구소련, 아까 91년 말에 해체된 구소련에서, 이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이 초국경 이주를 한 사람이 약 전체 인구의 10%인 2,800만 가량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한 500만 명 가량이 그냥 그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거죠. 물론 이렇게 그 중앙아시아 또는 구소련에서 이 초국경 이주가 이렇게 급격히 많이 진행됐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이전에는 소련이라고 하는 한 나라 속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국내 이주가, 이것이 소련이 해체되고 15개 나라로 독립을 하다 보니 그 해체 이후에는 뭐 자연스럽게 이제 국외 이주가 됐던 측면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자연스럽게 국외 이주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기존의 어떤 국내 이주, 그전의 이주의 양상하고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이주하는 사람의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존의 소련 해체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그 더 주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중앙아시아 경우에서 카자흐스탄이 이제 가장 그 활발하게 이 국제 이주에 참가하는 나라인데요.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4개 나라,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키르기즈스탄부터 해서 4개 나라 사람들이 이쪽에 이주해 와서 살거나 노동을 하는 이런 나라이기도 하고, 또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나라로 활발하게 갑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은 전 세계에서 9번째 인구 유입국이면서 또 7번째로 이렇게 사람을 송출하는 나라입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중앙아시아가 이렇게 중앙아시아에서 이주를 보게 되는 거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주 행태라고 하는 뭐 몇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는 이주 어떤 양식의 백화점이자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또 새로운 어떤 이주 패턴, 이주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귀환 이주라든가 노동 이주, 난민, 교육 이주 등 다양한 형태의 이주가 나타나는데요. 보통 우리가 귀환 이주라고 하면
아마 우리가 90년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아마 역이민이란 개념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리턴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역이민으로 했고, 그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최근에 귀환 이주로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귀환 이주는 옛날 자기가 살던 조국, 자기가 살던 땅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 살다가 좀 뭐 경제 문제라든가 유학 또는 이거로 이제 미국이나 살다가 다시 은퇴하고 한국으로 오는, 사실 95, 6년 이후에 한국 경제가 발전하고 상대적으로 미국이 조금 침체될 때 이 역이민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국에 꽤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구소련, 중앙아시아 이쪽 지역에서도 이런 귀환 이주가 되는데, 실제 이제 이거 우리나라하고 양상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귀환 이주는 주로 민족들, 카자흐스탄에 살던 러시아 민족이 러시아 땅으로 돌아가는, 설령 그 사람이 부모 때부터 카자흐스탄에 태어났더라고 하더라도 러시아로 가는 이런 부분들을 이 민족들의 자기 민족 지역으로 이주, 이게 이제 귀환 이주로 많이 설명이 되고요. 이 부분이 이제 90년도에 구소련 지역의 이주의 그 활발한 국제 이주의 가장 큰 특성이자 가장 많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 이주는 잘 아실 거고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지금 중앙아시아라든가 구소련권, 이제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경제 활동을 목적으로 오는 노동 이주가 2000년대 이후에 본격화됐고요.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볼 거고, 그 다음에 난민, 아무래도 그 소련 해체되고 나서 일부 지역에는 민족주의로 인한 충돌, 그 다음에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는 내전을 겪었고요. 그 내전을 피해서 난민들이 갔는데, 최근에는 이 교육 이주 현상들이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이게 그거죠. 이제 자식 교육시키려고 조금 나은 도시, 조금 나은 나라로 보내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그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아무래도 자기가 사는 나라에서 교육 이후에 어떤 취업의 기회라든가 더 나은 일자리가 많이 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 아예 그냥 교육을 목적으로 해외로 이주하고 거기서 정착해서 직업을 구하고 살려고 하는 이런 교육이지.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 아무래도 대학생 중심의 이 청소년들이 먼저 가게 되고, 이 사람들을 따라 부모들도 가게 되는 이 교육 이주 경향이 최근에 이제 그 중앙아시아 구소련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주 문제를 보는 거는 이 중앙아시아 이주가 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중앙아시아인들이 많은데요. 아마 동대문 근처 그 우즈벡 식당 거리라든가 이런 데 아마 가보시면 예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현지 사람들이 와서 그 중앙아시아 음식, 주로 우즈벡 음식이죠. 우즈벡 음식을 팔고, 옆에 가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 와이너리가 만들어진 조지아 와인 파는 데도 있고요. 이렇게 그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그 살고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 중앙아시아 사람들의 어떤 불법 체류자가, 이 특정 국가의 불법 체류가 급속히 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도 이 왜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고, 그 들어온 사람들이 그 일정 체류 기간을 지나서도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는 우리 관심사일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도 이 중앙아시아 문제에 관심을 더 갖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앙아시아 또는 구소련 지역이 이 국제 이주의 어떤 가장 핫한 주도적인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보시면은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로 가는 사람들 약 한 260만 명, 러시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오는 사람들 235만 명, 이렇게 그 아시아 지역에서도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로 차지하고 굉장히 활발하죠. 우리가 아무래도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추측했는데, 그 사람들보다 2015년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일단은 더 많습니다. 이제 그 중앙아시아의 이제 이주 문제를 조금 자세하게 보면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인구의 약 10%, 2,800만 명 정도가 이제 구소련 지역에서 국경을 넘어가지고 이주를 했는데,
그 중에 한 2천만 명 정도가 구소련 15개 나라, 러시아를 비롯한 15개 나라에 정착을 했고, 한 나머지 800만 명 정도는 그 외,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또는 뭐 인근의 터키라든가 또는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 사실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이렇게 많이 갔는데요. 사실 그 기존의 그 소련 시대 때 독일인이라든가 유대인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러나 80년대 말부터 그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개혁 개방 이후에 그 독립 분위기가 올라가고 민족주의적 분위기가 그 팽배하고 그 다음에 경제 상황이 악화가 될 때 사실 독일과 이스라엘은 자민족 사람들의 귀환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소련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독일이나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 정착지, 정착 지원금을 주고 그 자민족들을 유입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신문 매체 중에 3개 정도가 러시아어로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러시아어가 통용어로 될 정도로 그 당시에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90년대 이 독일인 유대인들이 그 자민족 지역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러시아로의 이주자 수, 그러니까 14개 공화국에서 러시아로 간 사람들이 한 1230만 명인데, 이 숫자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전 세계에서 해외 이 유입객을 받아들이는 숫자에서 미국 다음으로 러시아가 많은 정도였죠. 그 속에서 이제 이렇게 러시아로 많이 가는 이주민들이 많이 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주민들의 어떤 유출지, 송출 지역으로서 중앙아시아가 역할을 했는데요. 사실 197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이 중앙아시아 지역은 인구 유입 지역이었습니다. 주로 이제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서 그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이런 데로 사람들이 이주를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80년대 이후에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군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60년대, 69년 여러분 아마 진보도 다만스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극동 지역에서 중소 간에 군사적 충돌이 있었고 6월 분쟁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신장 위쪽 그 카자흐스탄, 구소련의 카자흐스탄 쪽하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도 이 군사적 긴장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군인들의 상당수가 이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배치가 됐고요. 그것이 이제 한 83년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중소화해 분위기가 서서히 되면서 이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이때부터 이제 80년대 중앙아시아에서는 인구 유입보다는 유출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90년대 들어서 그 소련이 해체되고 정치 경제적 혼란기에 더 심하게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죠. 뭐 그 이제 90년대 이후에 활발하게 진행되는 과정, 그걸 아까 제가 귀환 이주, 리턴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이제 이게 중앙아시아 자료를 제가 못 구해가지고 이전에 제가 썼던 글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 브리아티아 공화국인데요. 이 지금 말씀드렸던 바이카로스 동쪽, 몽골 북쪽, 여기에 이제 그 러시아 연방 내에 있는 지역이지만 그 지역명은 브리아티아 공화국이고, 주로 여기는 부랴트라고 하는 우리랑 비슷하게 생긴, 어떻게 보면 유전적으로는 우리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땅인데요. 이 지역을 사례로 해서 그때 90년대 이 사람들의 이주 경향을 봤더니 사실 1994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그 브랴티아 민족 지역에서도 브랴트 민족을 제외한 사람들은 자민족 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브랴트 민족은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오는 과정이었죠. 이게 구소련 전체 1994년의 최고 정점이었는데, 사실 그랬던 원인은 그 시민권, 국적 문제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은 다 소련 국민이었다가 이제 92년부터는 나라가 해체가 되고 독립을 하니까 각기 다른 시민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살다가
그 직장 때문에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 이렇게 파견이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카자흐스탄 사람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 사람으로 할 것인지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아시아에 살다가 교육 때문에 모스크바에 갔는데 이 사람이 모스크바에 체류하고 있을 때 나를 카자흐스탄 사람으로 해야 될지 우즈벡 사람으로 해야 될지 러시아 사람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한 2, 3년 정도 안 정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94년에 러시아를 비롯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이런 국적, 시민권을 규정을 하기 시작을 할 때 이제 사람들이 그 전에 자신이 속하고자 하는, 자신이 갖고자 하는 시민권을 따라 이주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94년까지 자민족 지역으로 주로 이주를 많이 했는데 막상 가보니 이전에 이주한 지역에서는 소련 시대 때부터 어떤 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줬는데 일자리도 있었고 비록 임금은 낮지만 새로 이주한 곳에서는 집도 구하기 힘들고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고 뭐 이런 어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것이 이제 앞에 나왔던 카자흐스탄 경우에는 카자흐 민족을 이렇게 그 독일이나 이스라엘처럼 받아들이는 경우 그때 들어왔던 어떤 카자흐 민족을 오랄만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민족들의 자민족 지역이나 이런 곳으로의 이주 이런 부분이 이제 90년대에 본격적으로 됐고요. 다른 형태 이제 노동 이주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이후에 이제 그 주로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90년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2000년부터 이제 푸틴 체제로 되고요. 더더구나 2002년부터 이 그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러시아가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련 해체 과정을 거친 그 전환기 과정의 어떤 건설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다가 2000년부터 건설 붐이라든가 하여튼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러시아로 많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한 게 이제 정점에 달한 게 2013년인데 실제 이제 그러면 그 러시아의 각국의 중앙아시아 이주 노동자 수가 몇 명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선 사실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아마 이건 구소련 지역의 어떤 많은 나라에서 정확한 통계를 발표를 하고 있지 않고요. 또 실제 이제 그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학자들이 추계하기로 최대 2013년에 우즈벡 같은 경우는 한 270만 명일 거다. 아까 앞부분에서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제 소련이 해체될 무렵에 우즈벡 인구가 한 2,800만이었고 그 다음에 2010년 이후에 한 3,100만, 200만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 이제 한 1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러시아에 가서 노동을 하고 있죠. 그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는 120만 명이고 키르기즈 같은 경우는 60만 명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중앙아시아 사람들의 특히 이제 그 인구의 한 10%나 그 10분의 1이나 또는 많게는 6분의 1, 7분의 1이 그 자국을 떠나서 러시아에서 이주하는 이런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이제 5개 나라 중에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3개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러시아로 돈 벌러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러시아하고 카자흐스탄하고 그 1인당 GDP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고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카자흐스탄 하면 그 멘델레프의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어떤 자원들이 다 있는 진짜 지하 자원의 보고인데요. 카자흐스탄도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 자국 내에서 아무래도 경제적 기회가 있다 보니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이 다른 3개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또 하나 이제 별로 거론이 되지 않은 나라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그 나라는 앞으로도 얘기를 많이 안 할 텐데요. 사실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소련에서 그 독립하면서 중립국 선언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독립국가연합에도 포함이 정식으로 가입 안 하고 옵저버 형태고 그 다음에 그 이 구소련의 나라들로 된 그 구성된 그 다양한 국제기구에 그 잘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라 자체가 좀 약간 폐쇄적인 형태를 취하게 되고 자국민이 나가는 것도 조금 장려하지 않고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도 막게 되고요. 심지어는 이 나라 같은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해외로 나가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비자는 들어가는 나라에다가 비자 수수료를 내는데 이 나라는 밖으로 나가려면 자기 나라에도 돈을 내야 됩니다. 해외로 나갈 때. 그 돈이 그 상당히 그 임금에 비해서 상당히 그 높았던 수준이요. 그러다 보니까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는 중앙아시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이주 노동에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아까 2013년에 이제 정점을 찍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왜 그 이후에는 감소했느냐? 그것은 이제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일단 2013년에 한 최대 270만 명 우즈벡 경우 그러다가 2017년에 이제 한 180만 명으로 줄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소폭 상승하는 추세고요. 그거는 다른 나라 타직 또 키르기즈는 근데 2017년에 비해 18년이 줄었지 않습니까? 이건 통계상의 그건데 키르기즈스탄이 2015년부터 러시아가 주도하고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구성했던 그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회원국으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경제연합의 회원국이 되다 보니 사람과 물자 이동이 자유롭고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이주해서 그 속에서 이제 일자리를 구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은 이제 그 중에는 그 불법 체류는 아닌데 그 불법 노동이죠.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꽤 많을 거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뭐 모스크바에서나 아니면 시베리아의 어떤 노보시비리스크 등 대도시에 가면 이 키르기즈 출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는 그 택시 기사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언어는 통하고 같은 러시아어가 통하고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남자는 택시 운전자, 여성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장이나 식료품점에서 어떤 판매원 그런 사람들이 이전보다 그 늘어났지만 그 사람들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어쨌든 2013년에 정점을 찍었다가 2017년에까지 감소하다가 지금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아까 앞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조금 자세하게 이 그 러시아 학자가 이렇게 분석하고 추정한 거 보면 그렇답니다. 이 5개 나라 사람들 중에 지금 현재 그 러시아에 체류하는 이주 노동자 숫자가 이렇게 되고요. 그 뭐 우즈벡은 120만에서 한 250만까지 추정하고 2010년 기준으로 그 우즈벡 경제활동 인구가 1300만 명 가량인데 그 중에 적게는 9%, 많게는 뭐 11%, 어떤 학자들은 최대한 20% 정도까지 그 러시아에 있다. 특히 이제 타지키스탄, 아까 잠깐 보셨죠? 그러니까 사실 뭐 타지키스탄에도 그 자원이 풍부합니다. 우리가 타지키스탄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지리 시간에 들어보셨던 뭐 세계의 지붕, 파미르 고원이 있는 그 나라인데요.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는 뭐 1인당 GDP가 1000불이 채 되지 않고 그 일자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들의 거의 경제활동 인구 절반이 그 러시아에 가서 그 노동을 한다고 추정이 됩니다. 하여튼 뭐 이런 추세고요. 이제 이렇게 그 노동 이주를 받는데 그러면 이 노동 이주가 그 어떤 그 나라 경제 발전과 그 지역 유출국의 경제에 어떤 관련이 있느냐 뭐 이런 문제는 사실 계속 학자들마다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주라고 하는 게 그 우리 브레인 드레인 그 두뇌 유출이다. 아까 뭐 카자흐스탄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사람들이 그 고숙련 그 다음에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두뇌 유출이다. 뭐 이거에 초점을 두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까 그 전 세계에서 8억 명이 그 이주 노동자들이 보내는 송금을 통해서 생활을 영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많이 보내주면 남는 돈이 있을 것이고 이 남는 돈을 저축을 하게 되면 이 저축이 다시 그 유입국 돈이 들어온 나라의 어떤 경제 개발에 자금으로 되다 보니까 이거는 그 송금 경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제 개발의 기회가 되는 경우도 있다.
뭐 이 두 가지 입장이 다 있는 거고요. 뭐 어느 것이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런 송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이제 2007년에 비해서 한 10년 동안에 한 2배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요. 이 금액 자체가 전 세계 우리가 그 국제 원조하는 차관을 주고 뭐 하는 이 국제 원조 금액의 3배나 되니까 아무래도 금액만으로 본다 그러면 어떤 그 저개발국의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그 조사한 그 학자가 조사해 보니 특히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을 사례로 조사를 해 보니 이렇게 해외에서 가족이 보내오는 이 송금액의 한 75% 정도는 생활을 위해 쓴답니다. 그러니까 그 집도 지어야 되고요,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식비도 써야 되고, 애들 교육 옷값 이렇게 쓰고 나서 주거비나 식비, 의료비 이런 거로 쓰고 나서 한 25% 정도가 저축이 된다라고 하니까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사용된다면 아무래도 그 중앙아시아처럼 이제 그 경제 수준이 낮고 그 다음에 어떤 개발을 위한 자금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이 부분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엔 같은 경우에 이런 제게 그 송금 경제 활동을 좀 장려를 해서 이걸 통해서 개도국이나 저개발국의 어떤 발전을 도모하자. 그러려면 보내는 돈의 수수료를 좀 낮추면 아무래도 조금 더 그 혜택이 그 돈을 받는 나라 또 그 국민들한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평균 수수료가 7%인데 3%로 이렇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답니다. 이제 그런데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그러면 이 송금 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까 중앙아시아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그 러시아를 비롯한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내오는 송금액이 그 전체 국가 경제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 봤더니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는 뭐 2008년에는 무려 근 50%였고요. 국가에서 생산하는 그 GDP의 절반이 해외에서 송금액으로. 실제 이제 이 송금 같은 경우도 두 가지 경우로 됩니다. 하나는 은행을 통한 송금, 이 합법적인 송금이 있고요. 하나는 지인을 통한 송금. 사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안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한 2년 일하고 자기가 실제 이제 현금을 들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런 경우를 다 하게 되면 뭐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많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경우까지 지금 추정한 수치인데 어쨌든 그 타지키스탄은 근 50%에서 적어도 40%는 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주 노동자가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데서 뭐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중앙아시아 한 나라 키르기스스탄 같은 경우도 뭐 적게는 20%에서 30%까지 하여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주 노동자들이 도대체 얼마나 벌어가지고 얼마를 보내느냐라는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볼 텐데요. 보시면은 2013년 기준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하여튼 뭐 100에서 500달러 또는 이제 뭐 1,500달러 이상 이렇게 한 4개 급간으로 나눠가지고 저게 키르기즈 국민이 러시아에서는 어느 정도 임금을 받고 있고 또는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한 사람은 어느 정도 임금을 받고 있느냐 봤더니 어쨌든 그 러시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사람들은 뭐 100에서 500달러, 500에서 1000달러. 어떻게 보면 저임금, 러시아로 간 사람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이 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택시 기사라든가 아니면 러시아 내 어떤 건설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키르기즈 출신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최근에는 그 러시아 극동 지역에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벌목공이라든가 건설 현장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중국, 북한 사람들이 북한이 이제 유엔 제재를 받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극동 지역으로 오는 사람들이 적게 되고요.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임금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키르기즈 사람들이 그 차이를 메우죠. 반면에 그 카자흐스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단순 노무직 같은 저임금 노동 민감한 제 손이
예, 두 개를 넘겨버렸네요. 단순 노무직에 있는 사람하고 이쪽 사람들의 비중, 그 다음에 또 1,500달러 이상의 비중. 그러니까 중간보다는 양쪽 극단의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저게 키르기즈 국민이 바로 인접한 카자흐스탄 가기도 쉽습니다. 그 키르기즈 수도 비슈케크에서 그 알마티라고 이전의 수도였고 뭐 경제 중심지죠. 카자흐스탄의 남부지요. 차를 타면 3시간이면 가거든요. 길어야 4시간이면 가는 가까운 거리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일자리를 찾아가는 그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그 숙련 노동 1,500달러 이상, 뭐 이 정도면 카자흐에서 이렇게 월 평균 1,500달러 이상이면 적지 않은 임금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아마 그런 걸 추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로 이주하진 않았지만 카자흐스탄에서 좀 저기 고등교육을 받고 그 숙련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 내로 일자리를 찾아가고, 아마 이 사람들의 빈자리를 키르기즈의 어떤 그 지식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추정을 해볼 수는 있을 텐데 아직까지 제가 검증은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내는 돈은 대략 이 수준입니다. 한 달에 200달러 또는 200에서 한 500달러 이렇게 보내는 돈이 많았고요. 아까 전에 1,500달러 이상 이렇게 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게 돈이 있는 사람들이 더 이게 인심이 박한 건지 이 송금하는 액수가 별로 안 되지 않습니까? 1,000달러 이상 이렇게 송금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은 거는 아마 이것도 추론컨대, 왜냐하면 그 기술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합법적 체류가 가능하고 또 그만큼 그 러시아 내에서나 카자흐스탄 내에서 그 생활할 수 있을 여력이 있다 보니까 아마 가족들하고 같이 이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는 돈을 많이 버니까 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본국으로 그 송금하는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또 하나 이제 추정입니다. 아까 2013년에 그 러시아에 체류하는 이주 노동자 수가 그 정점을 찍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송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2013년이 최고 정점을 찍었고, 그 다음에 2017년에는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즈벡 같은 경우는 감소율이 60%나 되고요. 키르기즈 같은 경우도 17% 정도로 이렇게 이제 그 급격히 감소했는데, 실제 이제 이게 그 송금액의 감소 비율이 그 이주 노동자의 감소 비율보다 더 큽니다. 왜 그럼 일단 2013년 이후에 이렇게 그 이주 노동자 수도 줄어들고 송금액도 줄어들었느냐? 제가 아까 앞부분에 뒤에 가서 설명한다 했는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2013년에 정점을 찍고 2014년부터 줄어든 거는 중앙아시아의 문제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문제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2014년 3월인가요? 그 러시아가 크림반도 병합을 하게 되고, 여기 따라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그 경제 제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경제 제재 속에서 아무래도 경제 활동이 좀 위축이 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전에 비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아마 그 모스크바에 그 있는 기업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가 독일일 텐데, 독일에는 그 제재가 발효가 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재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일시적으로 이렇게 그 경제 활동을 중단을 한 곳이 꽤 많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러시아가 처음에 이제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워낙 러시아는 달러를 그 에너지 자원을 석유 가스를 팔아서 버는 돈이 있기 때문에 버틸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제 이 경제 타격을 받게 되고요. 이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되다 보니 러시아 루블화가 이전에 1달러에서 한 30루블 하던 게 이때 2014년 이후에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1달러에 60루블, 뭐 70루블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루블화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화아시아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그 러시아 와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루브라, 러시아 돈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소득이 동일한 일자리, 동일한 임금인데 실제 본국에 송금할 수 있는 돈은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감당이 되지 않죠. 그 반만 보내가지고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그 먹고 살기도 힘들고 실제 이제 송금을 받는 그 고국에 있는 가족들한테도 큰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이때 일자리도 줄어들고 루브라 가치가 떨어지면서 실제 받는 임금이 실질 임금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제 2013년에 이주 노동자도 정점, 송금액도 정점을 찍었고요. 그 앞부분에 제가 이제 중화아시아 이주 이걸 보게 되는 건 한국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동대문의 어떤 러시아 중화아시아 타운 음식점 말고도 최근에 한국의 이 중화아시아인들의 불법 체류자 수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죠. 이렇게 그 한 3,800 이게 약간 숫자 3,000 카자흐스탄을 예를 들어서 2014년에 한 그 3,800명 아마 제 기억으로는 우즈베키스탄은 아마 이 무렵에 한 3만 명 가량 됐을 겁니다. 그중에 한 고려인이 10,000명 이상이었을 거고 뭐 유학생이라든가 주재원이라든가 해서 좀 더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매년 우즈벡에서 우리나라랑 정부 간의 공식 체결을 통해 오는 이주 노동자만 해도 근 5,000명이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 이제 어쨌든 카자흐스탄의 체류자 수가 3,800에서 그 한 4년 5년 만에 3만 1,000명으로 늘었고 거기 따라서 이 불법 체류자 수도 늘었는데 뭐 이건 늘어난 거는 사실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 뉴스로도 많이 보도가 됐었고요. 문제가 됐고 뭐 그랬던 거는 보면은 그 2018년 1월에서 9월 사이에 이 저게 그 카자흐스탄 사람들 그러니까 전체 난민 신청자 중에서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한 6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난민 신청자들 중에 이제 카자흐스탄 사람들 난민 신청자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방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난민 신청을 하고 더 체류하려고 하게 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서 그 난민 신청하는지는 뭐 제대로 알려지진 않았고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카자흐스탄이 약간 권위주의 정부 하에 있지만 그렇게 아주 심할 정도로 뭐 억압이 있다든가 또는 어떤 굉장히 경제 활동이 경제 상황이 악화가 돼 가지고 일자리가 없다든가 또는 뭐 내전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어났던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불법 체류 신청하는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경우를 많이 합니다. 본인은 동성애자인데 카자흐스탄은 이슬람 국가라서 내가 카자흐스탄 가면 차별을 받는다. 탄압을 받는다. 이런 명분을 대면서 체류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건 더더구나 이런 논리를 내는 사람들이 2014년 이후에 한국에 유입되고 그 다음에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이 주로 20, 30대 젊은 층들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가 결부가 되는 거죠. 하나는 이 무렵에 우리나라랑 카자흐스탄 양국 간에 이제 이 비자 관련 협정이 돼서 이 그 단기 방문 무비자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내의 어떤 경제 상황의 악화, 일자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이 그 대체지로서 한국을 많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건설 현장이라든가 단순 노무직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러시아에서 받는 만큼은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카자흐스탄에서 많은 사람이 들어왔고 또 그 사람들이 관광 목적으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불법 체류하면서 불법 노동을 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증가됐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앞부분이 이제 그 우리 세계화 이동과 흐름 속에서 주로 이제 이주의 문제를 봤다면 이 뒷부분은 아까 이제 세 번째죠. 그럼 이제 이런 그 이동 사람과 물자와 상품이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물리적 인프라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앙아시아의 어떤 그 이동과 흐름의 교차로로서 이렇게 얘기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이 실크로드의 부활, 신실크로드를 얘기합니다. 뭐 한국 사회에서도 많이 얘기하죠. 사실 이 실크로드의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전에 실크로드처럼 이 중앙아시아 지역이 유라시아 동쪽과 서쪽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통로에 이제 다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제기했던 거는 그 유라시아 랜드 브리지라고, 보통 이제 랜드 브리지 하면은 어떤 복합 물류, 그러니까 바다 해운에서부터 내륙의 어떤 철도라든가 도로를 이용해서 다시 이제 저쪽 가는 뭐 이런 바다와 내륙 복합 물류 형태의 이 유라시아 랜드 브리지인데, 이 유라시아 랜드 브리지 건설을 처음 제기했던 거는 그 소련 외무장관이 쉐바르드 나제입니다. 아마 혹시 쉐바르드 나제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제 한소 수교할 때 담당했던 외무장관. 이 고르바초프와 노태우 대통령이 아마 그 제주도에서 만날 때 당시에 외무장관이 쉐바르드 나제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유라시아 랜드 브리지라는 부분을 제기합니다. 1990년에 이제 블라디보스톡이죠. 물론 이런 부분이 쭉 나왔던 거는 이제 1987년에 이제 고르바초프가 그 뭐 블라디보스톡이라든가 그 크라스노야르스크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이 아시아 지역, 동북아 지역, 태평양 아시아 지역에 대한 어떤 중요성, 세계의 어떤 경제의 어떤 중심 지역으로 떠오르는 그 지역과의 어떤 그 연결, 교류, 경제 협력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그 강조를 했던 뭐 이 측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라시아 랜드 브리지는 그 단순합니다. 태평양 항구에서 대서양 항구를 연결하자. 사실 이런 거 자체 이게 이제 웬만큼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거 1950년대 이후 중국과 러시아도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하려고 했고요. 이것만 연결이 되면 아무래도 중국의 레닌강에서 그 다음에 중국을 그 내륙을 거쳐가지고 이 그 신장 우루무치 쪽으로 해서 이제 카자흐스탄만 넘어가면 다시 이제 카자흐스탄부터는 뭐 시베리아 횡단철도라든가 아니면 약간 남부 지역으로 그 카스피해를 따라가는 철도를 따라서 그 러시아, 벨라루스 해서 이제 아마 대서양으로 나가기 쉬운데요. 이것을 다시 만들자라고 했던 게 이제 그 러시아였고, 또 이것은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신실크로드, 그 유라시아의 어떤 그 교통로 연결 이런 부분은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서방에서도 합니다. 트라세카라고 이 EU에서 제안을 하는 건데요. EU가 이 트라세카를 했던 거는 결국에는 목적은 그겁니다. 이 EU 시장하고 중앙아시아 시장을 연결하자, 철도로 연결하자. 그러나 러시아를 우회하는 노선을 만들자. 왜냐하면 이때까지도 이제 계속 뭐 러시아와 그 EU 간에는 어떤 지정학적 경쟁 국가하고 또 이제 러시아를 고립시킬 필요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를 우회하는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어떤 이 교통 물류망을 만들자라고 했는데요.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중앙아시아라는 러시아에서 떨어져 나온, 소련에서 떨어져 나온 신시장을 개척하고, 또 하나는 이제 90년대 이후 이제 2000년대 본격적으로 대두됐던 이 고유가 시대, 이때 에너지 자원에 대한 필요, 그 뭐 지하 자원에 대한 어떤 수요, 이런 어떤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풍부한 자원을 EU가 개발하기 위해서 이 그 EU와 중앙아시아 간에 이런 걸 연결하죠. 사실 이제 이게 실크로드에 부활하는 게 이런 면에서는 이 실크로드라는 단어가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크로드라는 개념, 이것을 처음 들으신 게 아마 그 독일의 지리학자 아니면 리히트호펜인가요? 독일의 지리학자가 이제 중국 서부를 답사를 하다가 그 이 실크로드를 그 길을 중국과 이 아시아 이쪽과 저쪽 유럽, 뭐 로마까지 이어지고 하는 유럽으로 이어지는 이 교역로를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 뭐 비단이 간 것 같으니까 실크로드로 하자라고 할 때, 그때 이 리히트호펜이 이 중국 서부를 답사했던 이유도 사실은 독일이 이제 본격적인 산업화를 과정을 겪을 때 필요한 석탄을 수입하기 위해서 중국 서부의 어떤 탄광지대를 답사를 하고, 그 중국 서부의 석탄을 어떻게 독일로 운반할 것인가, 어떤 루트가 가장
효율적인가라는 것을 찾다가 발견한 게 결국 실크로드죠. 그렇다면 이제 이 트라세카 같은 경우도 결국엔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중앙아시아의 자원을 개발하기 하는데 러시아를 우회하는 어떤 교통 물류망으로서의 이 트라세카라고 하는 부분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안 됩니다. 조금 노력을 하다가 중단이 되고 진척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당장의 대상이 되는 주체가 되는 중앙아시아 지역들이 러시아 중심의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 나중에 유라시아 경제연합으로 발전하는 이런 경제 공동체에 포괄이 되다 보니 경제적 지향 또는 물류망 이런 부분이 러시아를 우회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를 중심으로 기존의 소련 때부터 형성되었던 어떤 교통 물류망을 이용해서 되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진척은 안 됐고 실제 이제 EU 같은 경우는 중앙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는 이 중앙아시아에서 조금 그 동부로 가면 중국의 어떤 서부 지역까지 좀 그 철도로 연결해서 그 어떤 러시아를 어떤 고립시키는 뭐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진척이 안 됐고요. 최근에 물론 이런 논의들이 다시 되고 있습니다. 다시 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 중국이 2013년부터 제기했던 1대1로 구상이죠. 이것이 되면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중국 주도하에 유라시아 내 어떤 그 교통 물류망을 연결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그 경유지에 있는 국가들도 이 교통 인프라 건설을 경제 개발의 어떤 기회로서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트라세카 형태는 어떤 형태든 그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일단은 동서로 연결하는 다양한 교통 물류망에 대한 안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이 지도에서 보시면은 이 서쪽 지역 그 서쪽에 그림과 글씨가 끝나는 그쪽에 카스피해가 있고 넘어가면 흑해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이 카스피해 서해를 따라서 저기 그 북유럽 3국가에서 러시아를 경유해서 그 다음에 카스피해, 아제르바이잔, 이란을 거쳐서 뭐 파키스탄, 인도로 이어지는 이 남북 노선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하고 인도가 그 주도적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그 서아시아 지역의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이런 북부 노선 같은 경우는 또 러시아가 이 대서양을 거치지 않고 유럽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그 인도양으로 해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이런 어떤 전략적 목적 하에 더 남북 회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유라시아 대륙의 신실크로드의 담론, 그 또 신실크로드를 가능하게 하는 이 교통 물류망 건설에 대한 다양한 구상이라든가 정책들 또는 프로젝트들이 그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중앙아시아는 이런 신실크로드의 부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아시아가 이 그 신실크로드의 부활 또는 이 대표적으로는 중국의 1대1로 구상에 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2017년 이후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2017년부터 이제 중앙아시아 내부에서도 이 그 중앙아시아 국가 간에 연결하는 교통 물류망, 뭐 기존에 어떤 그 끊어졌던 그 중단됐던 철도 노선을 복원을 한다든가 또는 그 접경 지역을 왕래하던 버스 노선을 재개를 한다든가 또는 항공 노선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중단됐던 항공 노선을 운항을 하면서 그 이 전반적인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연결될 수 있는 통로에서 중앙아시아 국가 간에 이런 연결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2017년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던 거는 사실 그 우즈베키스탄의 새로운 대통령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되면서 기존의 우즈벡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고립주의 정책 또는 좀 폐쇄적인 정책
또는 이웃 국가 간의 어떤 국경 폐쇄라는 부분을 대통령이 바뀌면서 전면적으로 바꿉니다. 이런 어떤 대외 정책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어떤 사람들의 왕래라든가 이 물자의 어떤 그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어떤 교통회랑의 건설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적어놨던 거 보면 이제 우즈벡 타직 그 항공 노선이 2017년부터 그 되기 시작했던 게 사실은 92년에 중단됐는데 이거는 그것 때문입니다. 타지키스탄이 92년 이후 독립하고 나서 90년대 초반에 한 그 내전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정정이 불안하고 많은 난민들이 우즈벡 지역으로 오게 되고요. 또 하나는 타지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하고 접경 지역인데 이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그 이슬람 그 극단주의 세력이라든가 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되는 어떤 마약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우즈베키스탄 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유입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타지키스탄이 그 정정불안 내전으로서 국경 방어가 취약하다 보니까 우즈벡이 그런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단절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것이 이제 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또 99년에 그 키르기즈스탄하고 국경 같은 경우도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그 막습니다. 뭐 그랬던 게 이제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거는 이 이슬람 그 극단주의 세력, 특히 사람들이 추정하는 뭐 이전에 탈레반 또는 그 IS 또는 뭐 이전에 그 해외에 있는 이슬람 운동 세력이 한 6천 명 정도가 해외에서 그 이슬람 이슬람주의자들 우즈벡 이슬람 운동하는 사람들이 한 6천 명 정도 있고 이 사람들이 실제 이제 99년에 일부가 이 우즈베키스탄 국경 지역에 출몰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즈벡이 99년에 키르기즈스탄하고의 어떤 그 관계까지도 끊으면서 국경을 봉쇄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이렇게 국가 간의 국경을 단절하고 봉쇄를 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주로 우즈베키스탄인데 이 우즈베키스탄이 독립 이후에 어떤 그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소련에서 독립하고 나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약간의 폐쇄적인 경제, 보호무역주의, 국경 장벽의 강화, 높은 관세율 이런 걸 하는 나라들이 대표적인 나라가 두 나라인데 한 나라는 이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또 한 나라는 저쪽에 동유럽 쪽의 벨라루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두 나라는 상대적으로 구소련 시절부터 제조업이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벨라루스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그 대형 그 광산에서 쓰는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볼보 다음으로 점유율이 높거든요. 당시 한때는 한 30% 정도까지 점유를 했고 트랙터 농기계의 어떤 점유율은 이 사회주의권에서는 주로 이제 벨라루스에서 나온 것들이 기술도 가장 좋았고 많았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 우즈벡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옛날 주대우 안디잔에 있는 주대우 공장 뭐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산업 이런 게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이 소련이 해체되고 개혁 개방을 하고 값싸고 질 좋은 제품들이 들어왔을 때 자국의 산업이 쇠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맞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더 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정확하게 이제 계량은 하기 힘들겠지만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하면 그 정치 체제 안정화를 위한 담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즈벡 같은 경우에 이전에 있었던 초대 대통령 카리모프가 키르기즈 사람들이 국경 지역을 넘어와서 자신들의 어떤 값싼 빵을 사가지고 간다. 우리의 부를 훔쳐간다. 왜냐하면 키르기즈 같은 경우, 우즈벡 같은 경우는 그 정부에서 그 기업에다가 지원금을 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품의 가격이 낮았거든요. 키르기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부분이 공산품이라든가 제품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바로 옆 동네인 우즈벡에 넘어와서 이런 걸 사게 됐고요. 뭐 이때 이제 그 카리모프 대통령, 우즈벡 카리모프 대통령이 국경을 그 봉쇄하는 의미 제기 하면서 했던 얘기가 저렇게 이제 키르기즈 외국인들에게 우리 부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국경을 봉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 이제 보다 보면 그 우즈벡의 어떤 빵 공장이라든가 뭐 다른 그 방직 산업이라든가 이런 같은 경우도 키르기즈에서의 어떤 밀가루를 수입한다든가
면화를 수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 이득이라고 하는 자체도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못 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부를 뺏으러 오는 걸 막는다. 그 얘기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살고 있다. 그거는 내가 통치를 잘하기 때문에 키르기즈나 타지키스탄 주변 나라보다 우즈벡이 잘 사는 거다라는 어떤 자기의 어떤 정치적 기반의 안정화 이 담론으로서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중화가 이 국경이 단절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수자원 갈등입니다.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수자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인데요. 실제 이제 우리나라가 2007년부터인가요?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라고 우리나라와 그 중앙아 5개국 간에 초기에는 이제 외교차관을 그 대표로 하는 협의체가 있는데 여기서 절대 꺼내면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수자원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 이렇게 5+1인데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5+1 일본과 중앙아 5개국 간의 어떤 정책 협의체를 만들었고요. 그때 일본은 아무래도 우리와 다르게 조금 가치 외교도 하려고 했고 중앙아 내부의 문제를 좀 조정하는 조종자의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아마 일본은 수자원 문제를 꺼냈다가 그 의도와 이런 부분에 비해서 이제 효과를 못 보고 이후에 이제 그 협의체도 진척이 안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수자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수자원을 둘러싼 어떤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어떤 국경의 단절, 교류의 중지라는 부분을 일으켰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이 상류국하고 하류국 간의 어떤 그 갈등이 심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키르기즈하고 타지키스탄 지금 옆에 지도를 보시면 남쪽에 아프가니스탄이 있고요. 바로 위쪽 북동쪽 위에 이제 타지키스탄이 있고 그 위쪽으로 키르기즈스탄이 있는데 이쪽 지역이 이제 텐산 산맥 그다음에 파미르 고원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옆에 이제 만년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상류 국가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 빙하가 녹은 물, 눈이 녹은 물이 이제 내려오겠죠. 이거를 옛날 소비에트 시절 때부터 가둬가지고 수력댐을 만들었고 그 밑에 있는 이 타지키스탄의 로군댐이라고 하는 부분은 세계에서 최고인가 하여튼 그 삼엽댐 이전에 굉장히 큰 그 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상류 국가 키르기즈와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는 그 댐을 건설하고 이 수력 발전을 통해서 이 전력을 생산을 하죠. 반면에 그 하류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밑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카자흐스탄 또는 투르크메니스탄 일부 지역이 해당이 되는데요. 파미르곤 그 천산 산맥에서 그 흘러온 물이 양쪽으로 그 위에 이제 보면은 시르다리아 강하고 남쪽에 아무다리아 강 두 개 있는데 다리아라고 하는 거는 그 현지어로 강이란 의미고요. 시르는 북쪽, 아무는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남강 북강인데 남강 북강을 따라서 이게 아라레 그 지도의 맨 왼쪽 위에 보면 이 아라레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고원지대에서 산악지대에서 내려온 이 물이 저지대 우즈벡을 거치고 카자흐를 거치고 투르크메니스탄을 거친 이 스텝 평지에서는 주로 하는 그 경제활동이 농업입니다. 그중에 면화를 재배합니다. 아무래도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면화 생산 양이 6위고요. 아마 면화 수출 3위. 우즈벡 경제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 면화 재배 농업 자체도 그렇지만 그걸 바탕으로 한 방직이라든가 의류라든가 이런 산업들이 그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이 면화 사업 그 산업 자체가 면화 재배가 굉장히 물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러시아 제국이 중앙아시아에 진출하고 그 다음에 소비에트 시절에 더더욱 이 우즈벡이나 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그 면화 재배의 어떤 면화 재배로 전문화 시켜낼 때 면화 재배를 위해서 그 이 관계 수로를 해가지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 토지에다가 그 공급을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비에트 시절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모스크바 중앙에서
전력 문제라든가 물을 흘려보내는, 농사철에 물을 흘려보내는 이런 문제가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나라가 해체가 되다 보니 이제는 이거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키르기즈하고 타지키스탄 고원지대고 산악지대고 건조지역이고 하다 보니 겨울철에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력 소비, 난방의 필요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 이 키르기즈스탄하고 타지키스탄 상류에 있는 국가는 겨울철에 아무래도 이제 물을 흘려보내면서 수력 발전을 일으켜야 자신들이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반면에 하류에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이 봄철, 여름철 아무래도 이 면화재배 때 물이 필요할 때 내려와야 되는데 겨울철에 농사도 짓지 않을 때 수력 발전을 위해서 이게 물을 흘려보내고 밑에 있는 강들이 얼다 보니까 이 물들이 넘쳐가지고 홍수까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소비에트 시절에는 왜 이런 갈등이 없었냐면 소련 모스크바 중앙의 어떤 계획하에 밑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이 석유라든가 가스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그 키르기즈스탄하고 타지키스탄 상류 국가에 공급을 했고요. 그 반대급부로 이 나라들은 그 여름철에 그 농번기 때 이 물을 공급받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깨지게 되면서 중앙아시아에 이제 수자원 갈등이 생기게 됐던 거죠. 이런 걸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없게 되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부터 그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그 재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런 논의가 다시 되기 시작하면서 이 중앙아 국가들이 이 물 문제 해결하기 위한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테이블에 앉았다라는 얘기까지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논의 중에 있고요. 이러다 보면 그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 아라레의 어떤 환경 문제, 아무래도 이제 물이 부족해서 뭐 생기게 되는 환경 문제 해결 가능성도 조금 높아지죠. 물론 아라레의 어떤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 기후 변화라든가 또 하나는 이 하류 국가의 어떤 지나친 관계수로 활용 뭐 이런 부분이 그 영향을 미쳤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수자원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해결될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2017년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어떤 교역,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 이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교통 물류망 형성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교통회랑의 건설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마 중국의 1대1로일 겁니다. 이 1대1로 일환으로 이미 이제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 일부 지역에 그 지원을 하기도 했는데요. 뭐 우즈베키스탄의 어떤 그 철도 터널을 뚫어준다든가, 그 다음에 뭐 타지키스탄의 어떤 교량, 뭐 키르기즈스탄의 교량. 그러나 이제 그 지원금은 일부일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중국이 그 중화를 경유해서 그 6개 경제회랑, 교통회랑을 만들려고 하는데 중국이 이제 6개 경제회랑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앞부분에 보셨던 것처럼 그 중앙아시아를 경유하는 건 2개입니다. 하나는 그 뭐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즈스탄을 거쳐서 저 서아시아, 이란으로 가는 또는 이란에서 더 그 동유럽이나 이쪽으로 가는 노선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노선. 이 2가지 노선이 있는데 중아시아 국가들은 이런 어떤 중국의 1대1로에 같이 결합을 하면서 이걸 이제 자국의 어떤 경제 발전의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경제 개발을 위한 어떤 재정이 많지 않은 나라에서 중국과의 협력 속에서 어떤 자신들의 경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뭐 중앙아시아 국가의 입장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좋다, 중국이 들어와서 우리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같이 건설해 준다면 좋다. 그러나 그것이 뭐 스리랑카라든가 뭐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어떤 부채의 덫에 걸려서 뭐 자국의 어떤 경제 정책이나 뭐 이런 걸 정치적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중국의 채무가 많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동시에 가지고 있고요. 이 암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그 1대1로를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어쨌든 간에 이제 기본 교통회랑을 이렇게 건설을 하고 또는 이 교통회랑이 가는 지점에서의 어떤 물류 허브를 자국의 지역에 유치를 하려고 한다든가 또는 이 교통회랑이 넘어가는 국경지대에 어떤 그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대 뭐 이런 것을 형성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일자리나 경제개발의 기회를 삼으려고 하는 거죠. 뭐 그런 노력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7년 이후에 각국에서 뭐 저게 본격적으로 중국의 1대1로에 이런 식으로 참여하겠다라는 어떤 제안, 그러면서 또 하나는 중앙아시아 국가 간을 이렇게 연결하자고 하는 제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각국이 어떤 그 중국의 1대1로, 그 다음에 교통회랑, 이 건설의 부분에서 어떤 이것이 자국의 경제 발전에 최대한의 이익이 되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나가는 노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어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게 됩니다. 이래 아무래도 직진하는 게 좋은 나라가 있고, 그래야 빨리 우리나라에 오는 기간이 단축이 돼서 더 많은 물동량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나 괜히 사람이 살지 않는 다른 지역으로만 거쳐가는 거라면 우리는 그냥 국토만 내주고 길만 내주고 우리한테 남는 것이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들이 있죠. 이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그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초창기에 그 KTX 고속철도 건설할 때 서울에서 부산을 1시간 40분에 주파하는 고속철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건설 노선을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울산은 우리가 남이냐? 왜 우리는 안 지나가느냐? 경주, 우리 저기 대표적인 한국의 어떤 그 관광지대고 우리나라의 어떤 유구한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인데 왜 경주로 안 가느냐? 뭐 이러다 보니까 이 노선들이 조금씩 우회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세종시 뭐 또는 오송 이런 것처럼 이러다 보니까 되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중앙아시아에도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이제 이 1대1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신장 우루무치에서 출발한 또는 우루무치의 남쪽에 있는 카스가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한 이 기차가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소아시아라든가 남아시아로 가려고 하면 아마 두 개 노선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우루무치에서 그 호르고스라고 하는 카자흐스탄을 이렇게 경유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지도 약간 밑에 있는 카슈가르, 여기 보면 그 이르케슈탐이 중국 그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하고 키르기즈스탄의 경계인데, 이르케슈탐을 거쳐서 그 다음에 오슈, 안디잔 이렇게 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중앙아시아를 경유하는 가장 짧은 노선이기도 하고 그 이란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뭐 이 노선 자체는 사실 90년대 논의되다가 뭐 경제적인 문제나 정치적 문제로 안 됐고요. 이 중국의 1대1로 되면서 최근 다시 논의가 되는데, 이때 이제 그 키르기즈 같은 경우는 자국을 거쳐가는 이 노선에 대한 좀 불만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고 아직까지 어떤 게 좋은지 확정을 못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위쪽에 보시면 그 키르기즈 수도가 비슈케크이 북부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가 오슈라고 하는 게 남부 지역인데, 지금 여기 카슈가르에서 이르케스탐, 그 다음에 오슈 안디잔으로 가는 데는 키르기즈의 어떤 그 큰 거주지가 없습니다. 도시가 없습니다. 그 어떤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도 없고요. 산업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농토라든가 아니면 산악길입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키르기즈 같은 경우는 이 북쪽에 있는 그 비슈케크 그 남부 지역 나하린이라고 하는 요 남부 지역에 그 그 봉제 산업들이 꽤 발전을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 이쪽 길을 지나가면 키르기즈의 어떤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고, 또 하나는 이 비슈케크와 오슈 간에 이 떨어져 있는 그 지역 불균형 문제, 북쪽은 좀 잘 살고 남쪽은 못 사는 이런 문제를 어떤 중국의 어떤 지원하에 중국의 1대1로 철로가 지나가게 되면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속에서 키르기즈 같은 경우는 애초에 있는 그 가장 단거리 노선인 남부 붉은 노선 있죠. 이거보다 위로 가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 카슈가르에서 출발해서 위에 파란색 노선으로 해서 안디잔으로 가는 이 노선 같은 경우는 밑에 비해서 한 24시간 이상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쪽 지역이 산악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험준한 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터널을 뚫어야 된다든가 굉장히 높은 교량을 건설을 해야지만 연결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드는 건설 비용 자체는 2배나 더 듭니다. 공기는 더 오래 걸리고요. 이러다 보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 노선에 대해서는 탐탁지 않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남의 영토를 가야 되니 키르기즈하고 중국, 우즈벡 간의 이 협의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키르기즈가 어떤 노선이 우리가 선호하는 노선이다라는 어떤 국내에서의 어떤 합의가 있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이제 큰 틀에 1대1로 트라세카, 그 다음에 또 뭐 유라시아 랜드 브리지처럼 이 그 어떻게 보면 유라시아 전체 그 물류망을 형성할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강대국이 있을 수 있고, 그 강대국들이 뭘 다 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통과하는 국가나 지역, 이 속에서의 어떤 입장, 이런 부분이 서로가 다 조율이 돼야 이 유라시아의 어떤 신실크로드의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 또는 어떤 실질적인 어떤 아시아의 동부 지역과 그 유럽의 서부 지역, 또는 아시아의 어떤 통합이라고 하는,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능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 보다 보면 곳곳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그 중앙아시아에서 지금 이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죠. 서두에서 이런 부분이 그 이동과 흐름의 교차로 중앙아시아, 이런 부분이 이제 조만간에 될 것이냐, 중앙화가 되려고 하느냐, 또는 그 어떤 그 재력이라든가 뭐 영향력이 있는 나라에서 될 수 있게끔 만드느냐, 뭐 이런 부분이 아마 이제 교차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좀 많은 얘기를 드렸고요. 뭐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